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의력 결핍 과잉 운동 장애와 그와 관련된 질환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유아기 정신장애 그리고 걸음마기 항정기 정신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항정기 정신장애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항정기 정신장애에 대해서 한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그 후에 청소년 정상 발달 그리고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 질환입니다. 첫 번째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또는 과잉 운동장애라고도 합니다. ADHD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요즘 어머니들이 ADHD라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질환이죠. 두 번째는 행동장애 또는 품행장애라고 합니다. 행동장애라고 하는 게 일반 명사처럼 들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행동장애는 진단명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컨덕트 디스오더라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적대적 반항장애. 진단명 그대로 반항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아동들을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입니다. ADHD죠. 약자는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대로죠. 증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력 결핍 증상들입니다. 주의가 부족하다거나 부주의한 경우, 다른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또 셋째는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도 따르지 못하는 경우, 네 번째는 조직하고 체계화의 어려움이 있다. 이 계획을 세워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 그런 활동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또 필요한 물건들을 흔히 잃어버린다. 뭐 가방, 연필, 뭐 신발 이런 걸 노상 잃어버리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또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도 쉽게 산만해진다. 자극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 부분, 하지 않을 부분을 정상적인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구별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자극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하려고 그러니까 산만해지죠. 일상생활의 활동을 흔히 잊어버린다. 학교 갈 시간, 뭐 잠잘 시간, 숙제할 시간 이런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는 정상적인 아이들한테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 뭐 서너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건 6개 이상,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잉 행동 증상하고 충동 증상인데요. 이것도 이제 첫 번째는 침착하지 못하고 손이나 발을 움직이거나 자리에 가만 앉아있질 못한다. 대개 이제 학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있질 못하고 돌아다닌다. 이러면은 이 질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교에서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닌다. 상황에 부적절하게 이것저것 뛰어다니거나 지나치게 높은 곳을 오르는 행동이 있다. 놀이에 어려움이 있다. 조용히 놀지 못하고 아주 산만하게 노는 거죠. 항상 부산하고 바쁘고 행동하는 게 급하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장난감 방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온갖 장난감을 다 꺼내놓고 놀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산만해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불쑥해버린다. 이런 거죠. 끝까지 안 듣고.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시험을 칠 때도 이거 비슷한 행동을 보여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중간에 답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 아는 문제인데도 자주 틀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놀이를 할 때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전체 합쳐가지고 9개인데 이 9개 중에 이것도 6개 이상,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이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개 병이 시작하는 나이가 7세 이전, 5, 6세 유치원 들어가면 이제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전에도 이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학교, 집, 그다음 또 다른 상황, 크게 이제 세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만 이상 행동을 보이고 집이나 뭐 다른 장소에서는 괜찮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두 개 상황 이상에서 이상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 경우를 ADHD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A형들이 있는데요. 혼합형이라고 그러면은 다 나타나는 경우죠.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 행동장애 다 나타나는 경우고, 주의력 결핍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는 주의력 결핍형이라고 그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두 번째죠. 과잉행동, 충동형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를 과잉행동, 충동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력 결핍형과 과잉행동, 충동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혼합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에서도 어떤 게 뚜렷한 증상에 따라서 몇 가지 A형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역학은 대개 5 내지 12% 연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요. 이것도 역시 남자아이들한테서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2 내지 9배. 발병 연령은 뚜렷해지는 게 이제 5, 6세인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 보고로는 제가 한 게 있는데 94년도에 한 게 남자아이가 10.5, 여자아이가 4.1%, 2005년도에 한 게 남자아이가 18.6, 여자아이가 8.5.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그런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원인들은, 유발 요인들은 저체중, 그다음에 어머니가 담배 술을 하는 경우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다음에 두부 외상, 머리를 다쳐서 외상을 입는 경우, 또 납중독.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외국인 경우는 늘 집에 이제 페인트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납중독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형제 간의 발병률로 한 30%, 그다음에 부모가 ADHD인 경우는 반 이상에서 자녀들이 ADHD를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도파민계,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신경 전달 물질계와 관련이 돼서 나타나는데, 이제 약물도 여기에 대한 약물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죠. 도파민계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뇌 검사를 하면은 뇌에서 전두엽이나 전두엽 중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이 또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곳의 기능장애, 뭐 MRI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혈류 검사를 하면은 여기에 이상 소견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전두엽이나 전두엽이 집중력이나 또는 그 충동 조절,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을 주로 통제하는 그런 부위니까 이쪽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발달이 일반 아이들보다는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일단 이제 부모나 교사들, 부모들이 대개 이제 알아차리죠. 아주 힘들죠. 여러 가지 특징적인 행동상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걷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자주 넘어지고 다치고 급하고 막 위험한 놀이를 많이 하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단체 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뚜렷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에 의해서 발견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 들어가면 일반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행동을 보이니까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오면은 증상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런 증상 때문에 일상 행동에서 얼마나 장애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면담, 그 다음에 발달 과정에 대한 증상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 도구들이 있습니다. 집중력에 대한 그런 심리학적 도구들, 두뇌 평가들, 이런 걸 해서 부모로부터 정보를 얻고 직접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소화기 때만 끝나지 않고 일부는 상당히 많은 퍼센트에서 청소년기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학업이 부진하죠. 산만한 게 지속이 되면 지능은 괜찮은데 학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학습이 떨어지니까 2차적으로
또 또래 관계도 어려워지니까 자존심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비행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급하고 충동적인 행동이 계속이 되니까 사고 위험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약 60%에서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는 이제 또 과잉 운동 이런 게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죠. 이사를 자주 다닌다거나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자주 옮겨 다닌다거나 차 사고가 또 많이 날 수도 있고요. 약물 남용, 술 중독, 그다음에 일부는 또 반사회적 인격 장애, 우울증 이런 게 이제 동반될 수가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반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학습장애,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자주 동반이 되죠. 행동장애, 반항장애. 지금 요건 이제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 질환들입니다. 우울장애, 조증, 불안장애, 틱장애, 물질남용장애.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으니까 평가를 할 때 반드시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평가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치료는 크게는 비약물,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하는 치료법과 약물요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치료, 이렇게 환경이 좀 산만한 이런 환경에서는 더욱더 산만해지니까 주변 환경을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문제가 생기니까 특수교육, 행동치료, 집단치료, 또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이 되면은 정신치료를 같이 하죠. 그리고 부모 상담. 이래서 이제 전문가에게 데리고 가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아주 자주 시행하는 치료 방법이죠. 1차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들이 메칠페니데이트. 그런데 이제 이 약물 자체는 작용 시간이 좀 짧아서 작용 시간이 긴 약물들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콘서타라는 약물이 이제 가장 길죠. 작용 시간이. 그다음 메타데이트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메칠페니드나 이런데 반응이 좋지 않다거나 또는 정서적인 문제, 불안 문제 이런 게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이토목시틴이라는 약물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방대로 복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적으로 또 쓸 수 있는 약물들. 1차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물이 반응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도 개발돼 있고 다 이제 FDA의 허락을 받은 약물들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약물들은 대개는 다 FDA 허락을 받은 약물들입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죠? 아이들한테서 약을 쓴다는 건 어른하고는 또 다르죠. 발달하는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약물이 아동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꽤 오랫동안 자료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작용을 하는데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 또는 세로토닌 이 약물에 대해서 작용을 해가지고 증상을 호전시켜주죠. 주의력을 호전시켜주고 과잉운동 충동성을 조절해주는 그런 겁니다. 기억력도 좋게 해주고 산수 계산력, 문제 해결력 이런 걸 다 좋게 해주고 또 자존심 2차적으로 이런 정서적인 문제도 호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약물 치료를 추천을 하면은 큰 걱정 없이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시중에는 이 약물들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공부 잘하는 약. 근데 이제 공부를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은 있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약이 아니라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인데 주의력이 떨어져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 행동에 대해서 가능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게 좋고 또 반응 횟수를 늘리는 것, 1번과 비슷하죠. 또 일반 아이들보다는 더 강한 자극, 인정을 해준다거나 칭찬을 해준다거나 상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도 좀 더 강한 자극을 주시는 게 좋고
또 아이들 행동들 보면은 칭찬받을 행동이 참 없어요. 그러니까 늘 벌을 먼저 주시게 되는데 일단 좀 주의를 해가지고 칭찬을 먼저 하고 벌을 주시는 원칙은 좀 일반적으로 일관되게 하시는 게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뭐 특별한 설명이 없이 바로 약속된 대로 벌을 준다거나, 그렇지만 야단을 치더라도 자존심을 건드리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때로 용서도 하고, 또 혹시 이제 부모 자신이 아이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산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들어가기 전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고, 2단계로는 말썽을 일으키지 않게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이런 행동을 잘 지키면 상을 주겠다 미리 좀 정하시고, 4단계로는 지키지 못하면은 받을 벌도 미리 정하고, 5번째 단계로는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벌을 준다는 게 이제 어디 일정한 장소에 좀 세워둔다거나 하는 이런 가벼운 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리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조절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장애 또는 품행장애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행동장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행동장애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1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이상이, 이거는 이제 지속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행동장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위협하는 행동, 또 싸움을 흔히 먼저 걸고, 또 싸울 때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군다, 또 동물 학대를 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훔치는 도벽도 있고요. 또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로 끌어들인다거나. 두 번째는 재산의 파손인데요.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다, 또는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한다, 이런 행동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기 또는 도둑질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 차에 몰래 들어간 적이 있고 들어가서 들키지 않고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심각한 규칙 위반인데요. 13세 이전에 밤늦게 귀가하거나 또는 외박, 허락도 없이 외박을 하는 경우, 2회 이상 가출을 하는 경우, 13세 이전에 흔히 학교를 빠지는 경우, 학교를 간다고 그러고 안 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행도 포함이 되고 행동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15가지 행동 중에서 3가지 이상이 12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이러면 일단 행동장애라는 그런 품행장애라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발병하는 연령에 따라 가지고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1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를 조기 발병형이라고 그러고, 1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를 후기 발병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조기 발병형일수록 예후가 좀 좋지 않은 이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학은 18세 이하의 남자아이에서 6 내지 16%, 저렇게 유병률의 차이가 큰 거는 대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 기준이 또 적용하는 척도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정신과에서 저런 역학 조사를 하면 조사에 따라서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8세 이하의 여자아이들에서는 2 내지 9%,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 1994년에 할 때 다 같이 했었는데요. 남자에서 5.0, 여자에서 2.3, 남자아이들한테서 많았고, 2005년도에 했을 때는 어떻게 1994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1.73%, 0.55%.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자아이들한테서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대개는 이제 행동장애는 이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한 부모, 공격적인 부모, 또 아주 혼란한 부모, 그러니까 이혼, 아동 학대를 하는 경우, 또는 부모들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보이는 경우, 술 중독, 약물 남용.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부모 요인이 상당히, 가족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인데 사회 경제적인 낮은 층에서 그렇게 많고 또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많고 또 부모의 실직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임상적인 특징들 외에도 진단 기준 외에도 임상 양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입장 고려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오해한다. 실제로 하는 말하고는 또 다르게 오해를 해서 또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이 거의 없다. 남을 항상 비난한다. 겉으로는 막 행동 장애 문제가 나타나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존심도 아주 떨어져 있고 또 울적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행위, 음주, 흡연, 약물 남용 이런 게 막 흔히 동반이 되고요. 학교 적응이 어렵고 성병 문제, 법적인 문제 또는 임신, 사고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능은 일반 아동들보다는 조금 낮은 경향이 있는 것 있습니다. 또 자살의 위험성 이런 것도 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지만 자기에게 향하면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살과 자살이 사실은 그 깔려 있는 건 공격성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바깥으로 향하느냐, 자신한테로 향하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과 및 예후를 보면요,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약물 남용, 우울증, 자살, 교육 떨어지죠. 10대 임신, 실업률도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우선 만성화 경향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니까 조기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체계화된, 아주 체계화된 심리사회 치료, 조기에 치료를 시작을 하고 부모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정신병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정상 아이들하고의 접촉을 증가시켜주는 항상 외톨이가 되고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좀 잘 지키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의 태도를 보면 부모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장난감을 부수거나 또래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반복되는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원칙으로 통제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부모 스스로 아동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또는 부부간에 서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을 잘 해서 스스로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아이들이 흔히 반복적인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일정한 원칙으로 통제를 해야 되고 또 폭력적 비디오 이런 것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폭력적 비디오와 아동들의 폭력적인 행동하고 이것도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적 비디오가 직접적으로 아동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온 연구도 있는데 또 어떤 연구들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폭력적인 비디오를 좋아한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들의 폭력적인 성향과 폭력적인 비디오를 보는 게 상호 관련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결과도 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들은 폭력적인 비디오는 가능하면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적대적 반항장애입니다. 진단명 그대로 반항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8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이런 겁니다. 화를 많이 낸다. 어른들과 시비를 많이 한다. 논쟁을 많이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른들의 요구나 규칙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일부러 도전하거나 거절하는 행동,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동, 자기가 실수를 하고도 흔히 다른 사람이 탓으로 돌리는 행동, 그 다음에 주변 자극에 대해서 아주 과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흔히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이런 8가지 행동들입니다. 근데 보면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정상적인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저기에서 4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행동장애하고 비슷한 증상들이 많은데 가장 뚜렷한 차이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범하지는 않는다.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도벽을 하거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행동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침범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대적 반응강에는 행동장애하고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역학은 유병률이 대개 2 내지 16% 차이가 엄청 많죠. 차이가 저렇게 엄청 많다고 하는 건 진단 기준 자체가 약간은 애매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 남아에게서 여자보다 2 내지 3배가 많고 8세경에 흔히 발병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에서 5.7%, 여자에서 2.3%, 역시 남아에서도 많죠. 2005년도에 한 역학조사에서는 남자가 13.11, 여자가 10.22%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원인은 이것도 행동장애와 비슷하게 가족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부모, 그 다음에 애착 상태가 좀 불안정했던 그런 경우,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아동 자신의 기질적인 특성입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환경적인 요인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이런 고집이 센 아이들, 이런 기질을 갖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행동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은 학습된 행동이다. 주변 환경에서 주로 부모의 행동이 문제가 되겠죠. 또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권위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갈등,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런 그 반항 행동은 주로 집안 내에서만 국한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진행이 되면 학교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집안 내에서만 나타나다가 학교에서 나타나는데 대개는 학교와 집안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환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수동 공격적인 행동, 또 특히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 학교 선생님들, 선배, 대개는 이렇게 되게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또 친구들하고 관계는 비교적 잘 지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심한 분노 발작 이런 게 나타나는데 대개 이제 수분 내지 길어야 30분 이내에 끝나는 분노 발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집안에서 시작이 됐다가 조금 확대가 되면서 학교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그렇지만 이제 집안과 학교에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동장애가 좀 동반될 수도 있고요. 10%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또 이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가족치료, 행동치료, 정신치료,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이 되어 있으면은 정신치료를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기의 양육 태도에 대한 반성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하려고 그랬다거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고쳐야 되고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갈등이 있더라도 아동들 앞에서는 좀 노출이 안 되도록 한다거나 또 잘 서로 해결을 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죠. 또 행동적인 문제도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전체를 다 고치려고 그러면은 힘들죠. 그래서 우선은 간단한 심부름, 할 수 있는 거, 책상 정리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준다거나 그런 게 있고요. 또 주의를 줄 때에는 원칙을 확실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행동장애 또는 반항장애, 이게 서로 증상들도 또 서로 좀 유사한 점들이 있고 또 행동상의 문제가 다들 특징이 공통되는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